정신이 매우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식을 그 중심에 둔다는 것은 융이 초기에 관찰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나중에 이론적 명제들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내면 우주에는 행성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와 그 이상이 존재한다. 사람은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성격은 일단의 잠재 인격들로 구성되어 있다. 융은 이러한 문제들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먼저 자아 컴플렉스가 있고, 다음으로 여러 소규모 개별 컴플렉스들이 존재한다. 이들 소규모 컴플렉스 가운데 어머니 컴플렉스와 아버지 컴플렉스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며, 마지막으로 원형 이미지와 원형적 포진들이 주요 역할을 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잠재적 태도와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쉽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켜 신경증적 성격 유형으로 발전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잠재 인격의 짝인 그림자와 페르소나에 대해 논하겠다. 그림자와 페르소나는 보완적 구조를 이루며 성장한 모든 인간 정신에 존재한다. 이들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구체적 대상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다. 그림자는 우리의 빛을 향해 걸을 때 미끄러지듯 뒤를 따르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다. 그 대극인 페르소나는 배우의 가면을 의미하는 로마자를 따른 것으로 사교적 세계에 직면할 때 걸치는 얼굴이다. 삶 초기의 성격은 미분화된 단순 통합체다. 성격은 다 형성되지 않았고 실체적이라기보다 잠재적이며, 그래서 전일적이라 할 수 있다. 성장과 더불어 전일성은 분화되고 여러 부분으로 분리된다. 자아의식이 형성되며 이 자아의식이 자라면서 이제 전체로 나타내는 자기 부분은 무의식으로 남는다. 반대로 무의식은 임하고 내면화, 정신적 외상 경험과 연계된 일단의 자료로 구조화되어 잠재인격, 즉 컴플렉스를 형성한다. 컴플렉스는 자율적이며 자체 의식을 갖는다. 컴플렉스는 일정한 정신 에너지와 결합되어 있고 자체 의지도 있다. 자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의 정신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그림자다. 사실 자아는 보통 그림자의 발산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한다. 융은 이미지 수준에서는 비교적 파악하기 쉽지만, 이론과 실제 수준에서는 다루기 힘든 심리적 실체를 나타내고자 그림자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그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무의식을 조명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림자를 하나의 사물로 지목하기보다 그림자 속에 있는, 즉 감춰진, 배후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또는 그림자가 들여온 심리적 특성 또는 특질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았다. 통합되었다면 보통 자아에 속하겠지만, 인지적 또는 감정적 부조화에 의해 억압된 성격의 일부는 그림자로 전락한다. 그림자의 특별한 내용은 변하는데, 이는 자아의 태도와 그것을 방어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그림자는 비도덕적이거나 적어도 평판이 나쁜 특질을 갖는데, 사회의 관습이나 도덕적 관례와 반대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도 포함한다. 그림자는 의도하고 의지하고 방어하는 자아 조작의 무의식적 측면이다.
말하자면 그림자는 자아의 배면이다. 모든 자아는 그림자를 갖는다. 피할 수 없다. 세계에 적응하고 대응할 때 자아는 부지불식간의 그림자를 이용해 도덕적 갈등이 따르는 불미한 활동을 수행한다. 자아가 모르는 상태라도 그림자의 이러한 방어적이고 자기만 챙기는 활동들은 암흑 속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림자는 마치 국가의 비밀 정보 조직처럼 작동한다. 이러한 조직을 움직이는 수장은 명백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발생된 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록 내적 성찰을 통해 어느 정도는 이러한 그림자의 자아 활동을 의식할지라도 그림자 인식에 대한 자아의 자기 방어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이 활동을 거의 꿰뚫지 못한다. 스스로 성찰하기보다는 친한 친구나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에게 미친 인식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편이 자아의 그림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방법으로 더 유용하다. 자아가 의지하고 선택하고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추적할 경우 사람은 자아가 자신의 그림자 안에서 극도로 이기적이고 고의적이고 냉혹하고 강압적이게 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어둠과 차가움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사람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므로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권력과 쾌락이라는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는 데 몰두한다. 자아의 내재한 어두운 마음은 신화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인간의 악을 제대로 정의 내려주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의 등장인물인 이아고는 이러한 고전적 예를 보여준다. 그림자 안의 모든 주요한 죄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림자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의식화되어 통합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본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타적이며 자신의 욕구나 쾌락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그런 특성을 숨기는 한편 사려 깊고 신중하고 공감적이며 성찰하고 상냥하게 보이게 하는 외관 뒤로 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예외는 부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공격성을 자랑스러워하며 대중 앞에서 그런 특성들을 과시하는 검은 양이지만 그들의 감춰진 그림자에서는 민감하고 감상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와 다르게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의 범죄자나 반사회적 인물이다.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규칙에 따라 처신하며 단지 꿈속에서나 극단적으로 몰렸을 때 우발적으로 그림자적 요소를 드러낸다. 그들에게 자아의 그림자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무의식을 통해 환경과 정신을 조종하므로 그들의 의도와 욕구는 사회가 수용하는 정도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자 안에서 자아가 원하는 것이 그 자체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일단 직면했을 때 그림자는 종종 상상한 만큼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아가 그림자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적으로 타자에게 투사된다. 예컨대 우리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약이 오를 때가 있는데 이런 반응은 보통 무의식적 그림자가 투사되고 있다는 신호다. 당연히 상대방은 그림자 투사를 위한 연결고리를 제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감정적 반응들이 일어날 때 지각과 투사가 섞이는 일은 항상 있다. 심리적으로 순진하거나 방어적 저항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갖는 지각에 초점을 맞춰 변호하며 투사된 부분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어적 전략을 사용하면 그림자가 갖는 특성들을 인식할 수 없어 통합할 기회도 놓치고 만다. 대신 이러한 방어적 자아는 스스로 옳다고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고한 희생자나 단순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그 결과 상대방은 악한 괴물인 반면에 자아는 무고한 양처럼 느낀다. 그러한 역학 관계에서 희생양이 만들어진다. 이 내면 구조인 그림자를 구성하는 구체적 내용과 특질은 자아 발달 과정에 따라 선택된다. 자아의식이 거절한 것이 그림자가 된다. 자아의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동일시하고 흡수하는 것은 자아와 페르소나의 일부가 된다. 그림자는 의식적 자아나 페르소나와 양립할 수 없는 특성 및 특질을 갖는다. 그림자와 페르소나 모두 정신에 존재하는 자아 이질적인 인물들이다. 이 이질적 인물들은 우리가 자신이라고 간주하는 의식적 성격과 함께 정신에 존재한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공식적 인물이자 공공의 인물이 존재한다. 이 페르소나는 자아의식과 어느 정도 동일하며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과 양립함으로 자아가 편안하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자아에게는 이질적이다. 그림자 성격은 시야에서 멀어져 보이지 않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난다. 세상은 이러한 그림자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페르소나는 훨씬 더 분명하다. 페르소나는 매일 사회적 세계에 적응하는 데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관계는 형제나 자매 같다. 하나는 대중 앞에 나서며 다른 하나는 멀리 숨어 있고 은둔적이다. 그들은 서로 완벽히 대조적인 면을 보인다. 한쪽이 금발이면 다른 쪽은 흑발이고 한쪽이 합리적이면 다른 쪽은 감정적이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지켈 박사와 하이드, 카인과 아벨, 이브와 릴리트, 아프로디테와 헤라 등의 인물들은 그러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짝들이다. 하나는 다른 한쪽을 보완하거나 종종 적대하기도 한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서로 대칭적 관계에 있지만 쌍둥이만큼 가깝지는 않다. 페르소나는 문화 변용, 교육, 그리고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서 형성된 인물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페르소나는 로마 연극에서 배우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융이 차용한 언어다. 가면을 씀으로써 배우는 극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역할과 정체성을 견지하고 그의 목소리는 가면의 입모양으로 도려내어진 부분을 통해서 나온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페르소나는 개인의 의식적 생각과 감정을 타자에게 감추거나
드러내는 일을 하는 기능 컴플렉스다. 컴플렉스의 한 형태로서 페르소나는 높은 자율성을 지녔으며 자아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지는 않다. 배우는 일단 배역을 맡으면 그 대사가 싫든 좋든 그리고 특별한 의식 없이 기억한 대로 발설한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 지내시나요? 라고 인사하면 당신은 윙크하듯 재빨리 잘 지냅니다. 당신도 잘 지내시죠? 라고 망설임 없이 대꾸한다. 페르소나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쉬워지도록 하고 어색함이나 사회적 곤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거친 부분을 유연하게 해준다. 보완적 기능 컴플렉스인 그림자는 페르소나와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그림자는 페르소나가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길 원하는 잠재 인격으로 간주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림자 인물에 해당되는 고전적 예다. 파우스트는 모든 것을 보았고 중요한 모든 책을 읽었으며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배웠으나 이제 기력이 떨어져 삶의 의지 없이 권태를 느끼는 지식인이다. 그는 우울해져서 자살을 생각했다. 이때 푸들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질러 달려가더니 메피스토펠레스로 변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꿰어 연구를 중단시키고 함께 세상으로 뛰어들어 그의 다른 면인 관능을 경험하게 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열등 기능들인 감각과 감정을 그리고 이제껏 영위하지 못한 성적인 삶이 주는 전열과 흥분을 알려준다. 이것은 교수와 지식인으로서 파우스트의 페르소나가 허용하지 않던 삶의 단면이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지도 아래 융이 전향이라고 일컬은 즉 반대 성격 유형으로 성격의 역전을 경험한다. 그는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얼마 동안 그림자가 갖는 에너지와 특성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된다. 페르소나나 페르소나가 형성한 가치 및 특성과 동일시해온 자아에게 그림자는 부패와 악의 악취를 풍긴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악을 실제로 구현한다. 이 악은 순전하고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파괴를 의미한다. 페르소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채택된 심리학적, 사회적 구성물이다. 융은 심리학적 이론을 구축하고자 이 용어를 선택했는데 이 말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고 통상적인 집단적 태도를 채택하며 그들 자신의 고유한 독특성을 견지하거나 영위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판박이를 표상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이 잘 알려진 인간 특성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일종의 모방이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로 개념화해 자신의 정신이론에 적용했다. 융은 정신의학과 심리학 연구에 의거해 페르소나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 성격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나뉘고 파편화되며 정상적인 인간 정신에 수많은 잠재 인격들이 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다중 인격이 정상적인 개인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임상적 의미에서 모두 다중 인격자들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실제로 인격 분열의 흔적을 드러낸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상적 개인은 병리학에서 발견되는 것에 비해 덜 과장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밖에서는 천사가 되고 집에서는 악마가 되는, 즉,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서의 변화에 의해 인격이 현저히 바뀌는지를 알려면 다양한 조건에서 그 사람을 밀접히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대중에게 나설 때 내내 미소를 짓고 등을 토닥거리는 친근한 행동을 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외향적이고 아량을 베풀고 낙천적이고 농담을 잘 건넨다. 반면에 집에서는 언짢아하고 심술궂고 아이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고를 내고는 신문만 읽으며 말이나 다른 형태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격은 상황적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야기는 이러한 일을 보여주는 극단적 형태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의 주인공은 다락방에 자신의 초상화를 보관하고 있다. 그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 초상은 함께 나이 들면서 그의 진짜 본성과 성격을 드러내는 반면 사람들 앞에서는 변함없이 주름살 하나 없이 젊고 교양미 넘치며 쾌활한 인물이다. 융은 이어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수성이라는 매혹적인 주제를 다룬다. 사람들은 보통 타인의 기대치에 민감하다. 융은 가족, 학교, 직장 등의 특별한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태도를 취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융은 이런 태도에 대해 의식 안에서 표상되든 그렇지 않든 한정된 것에 대한 선험적 지향성을 취하는 것이라고 본다. 태도란 잠재적이고 무의식적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상황이나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게 한다. 태도는 이쪽이나 저쪽으로 분명한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할 정신 요소나 내용의 결합이다. 따라서 태도란 인격의 한 특색이다. 태도가 오래 지속되고 환경의 요구에 자주 응할수록 더 습관적이게 된다. 행동주의가 알려주는 대로 행동이나 태도는 환경에 빈번히 영향을 받을수록 더 강하고 견고해진다. 어떤 환경에 적응하도록 특별한 태도를 발달시켜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받으면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은 대로 신호나 암시에 응대할 수 있다. 일단 태도가 완전히 발달하면 행동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적당한 단서나 동기뿐이다. 이것이 1921년 융이 관찰한 내용이다. 이 무렵 존 왓슨이 주도한 행동주의가 북미에서 인기를 끌던 시기였고 왓슨의 첫 번째 주요 저작은 1913년에 출판되었다. 비교적 일체화된 환경을 갖춘 시골 또는 야생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거주자들은 완전히 다른 두 환경, 즉 가정의 범주와 공적 세계에서 활동한다. 융 시대의 유럽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그러했다. 그 당시 시대와 문화의 영향 아래 있던 남자들은 한 환경에서는 일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가정적 삶을 영위했다. 그들은 이렇게 구별되는 다른 두 환경에 반응해야 했는데 이들 각 환경은 다른 종류의 역할을 제공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환경은 완전히 다른 두 태도를 요구한다. 이것은 자아가 그러한 순간에 직면할 때 취하는 태도와 동일시 정도에 맞추어 인격의 복제를 산출한다. 나의 한 친구가 정부 관련 부처에서 중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는 공공 부분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행동 방식에 맞춰 자기 부서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정해야 했다. 이때 정부기관은 환경을 의미하며 그는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잘 찾아내서 자기 직원들에게 비차별, 성차별, 차별 철폐 조처 같은 문제 등에 민감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이 친구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 역할을 직장에서는 쉽게 잘하는데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에는 매우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고 했다. 집에서 그는 매우 보수적이다. 직장에서 그는 진보적이며 개화된 현대인이다. 하지만 그의 자아는 그런 환경에서 갖는 태도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는 기능적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 즉, 그는 페르소나와 동일시하지 않고도 페르소나를 쓰고 쉽게 벗어버린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일터에서의 페르소나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아는 페르소나와 자주 동일시한다. 심리학적 용어인 동일시는 외부의 대상, 태도, 인물을 흡수해 연합하는 능력을 자아가 갖고 있음을 가리킨다. 동일시는 대개 무의식적 과정이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심코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마 그는 스스로 주목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모방을 알아챈다. 원칙적으로 자아는 페르소나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자아는 생활하면서 역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보이는 특성은 대체로 정서적 요구와 안락함과 편의에 부응한 것이다. 공적 삶에서 매우 정력적이고 활발하고 완강하며 무자비한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가족의 품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순종적이고 심지어 나약해 보이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쪽이 참된 성질, 즉 실제 성격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심지어 그러한 경우에도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되지 않는 면이 항상 존재한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교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측면을 최대한 가까이 싸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할을 해내는 것과 참된 내면이 주는 차이를 보통은 알아차릴 것이다. 자아의 핵심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원형적이다. 이것은 작지만 고유한 성찰점, 즉 나의 중심이다. 자아의 핵심에서 원형적 측면은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나, 즉 자기의 드러남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됨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면에서 자아는 외부의 영향력을 허용한다. 그런 역량은 자아가 새로운 내용과 동일시할 때 자아의 순수한 나됨을 밀어내는데 이것을 자아의 습득이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배운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된다. 즉, 우리는 이름이 발음되는 소리와 동일시한다.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할 때 자아는 페르소나와 동일하게 되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과 같은 존재이며 나는 내 부모의 아들이며 내 누이의 확실한 남자 형제다. 일단 이런 동일시가 이루어지면 나는 이제 단순히 있는 스스로의 나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날에 태어나고 특별한 개인사를 가진 머리스타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내 모습이다. 나는 기억과 내 역사의 구성과 내가 갖는 어떤 특질과 동일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순수한 나됨이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의식에서 완전히 숨거나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긍심과 소속감은 물론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현실감을 페르소나에 진짜 의존하게 된다. 물론 이리저리 변동을 거듭할 수 있다. 사람은 때로 특별한 무엇과 동일시되지 않는 순수한 나임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내용이나 특질과 확고히 동일시되어 페르소나의 이미지에 깊게 몰입되기도 한다. T.S. 엘리엇은 이름을 3개 가진 고양이에 대해 언급한다.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과 몇몇만 아는 이름, 고양이 자신만 아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은 페르소나를, 세 번째 이름은 자아의 원형적 핵심을 가리킨다.